자, 오늘은 근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근대 미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조선 말기 미술에서 그 조선 말기 전통, 우리가 고수를 했었던 그런 전통 미술에 연이어서 조금씩 바뀌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컸었던 변화가 뭐냐면은 서양 미술이 도입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미술 재료, 물감을 달리 쓰게 됩니다. 원래는 먹 중심의 그 표현이었다면 이제 유화물감이라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기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또한 또 개성적인 화가들 각각의 개성이 강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 시기 때. 자, 그래서 먼저 회화 부분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회화는 채용신, 안중식, 이도영, 이상범, 허백년, 병관식. 자, 요 사람들까지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회화를 추구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통 회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고이동과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근대 초창기에 서양화의 선두주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인데, 자, 요 사람들은 주로 그 일본의 유학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 일제강점기 시대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술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재료나 그런 스타일들을 배워와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요 시기 때 그 1930년대 미술 화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 해외 유학파들이 이제 갔다가 그 동경 유학생이라 그러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갔다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술 단체들을 만들게 됩니다. 뭐 목일회라든가 배구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런 미술 단체를 만들어서 그 우리나라 그 미술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조소 부분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 회화랑 조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회화 같은 경우에는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나 아니면은 천으로 된 캔버스나 요런 데 평면에 작업을 하는 작품을 이야기를 하고, 자, 조소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입체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면, 전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옆에, 그 다음에 뒷면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3차원적인 입체를 이야기하는데, 자, 요런 조소 작품은 작가들이 이제 한 3명 정도 제가 대표 작가를 적어놨습니다. 윤효중, 그 다음에 김종영, 그리고 건진규라는 사람인데, 윤효중 같은 경우에는 목조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자, 김종영은 추상미술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와서 그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추상미술, 그러니까 조각으로 따지면은 추상 조각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건진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으로 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고온에 구워서 만드는, 우리 도자기 할 때 굽는다는 말 많이 했었죠. 자, 고온에 구워서 만드는 테라코타 기법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물, 이제 그때 당시에 근대 그 시대 때 건축물은, 자, 명동 성당,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명동 성당, 그리고 독립문, 그리고 덕수궁 안에 있는 석조전이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대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작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 지금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작품 중심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으로 채용신이 그린 황현상이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911년 작품이고, 크기도 이렇게 지금 95cm, 66cm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단에다 채색을 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 황현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합방 때
이제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음독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우국지사입니다. 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사람이. 자, 그래서 요 사람의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의 인물과 가깝게 그리면서 자,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드러나게 하는 전신사조의 특징을 가지는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신사조라는 게 그 전신이라는 게 이제 나타날 전자의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나타난다라는 얘긴데, 그 동양화에서 초상화나 인물화를 그릴 때 인물의 정신 세계까지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은 예술의 경지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사조라는 그 뜻을 항상 이 한국화에서 이제 인물화를 그릴 때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그립니다, 화가들이. 자, 그래서 이 전신사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게 언제부터 전해졌냐면은 그 중국의 동진시대 때 고계지라는 사람이 처음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형사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형사신이라는 말의 뜻은 형태를, 그 대상의 형태를 제대로 묘사함으로써,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묘사함으로써 그 인물의 정신까지 표출해낼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인물의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눈을 제대로 잘 묘사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보여지는 초상화, 그 채용신이 그린 이 초상화 또한 이형사신, 전신사조의 뜻을 담고 있다. 그 이제 뜻에 맞춰서 그걸 염두를 해서 이제 그린 초상화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표현 기법의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운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운연법은 다른 이제 책에서 보면은 훈연법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운연법이나 훈연법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자, 이거는 선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연법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골상법과 육리문을 토대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골상법 같은 경우에는 뼈골자죠. 골격에 따라서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고, 자, 그리고 육리문 같은 경우에는 자, 피부결에 따라서 이제 근육이겠죠. 피부결이라는 거는 그 피부 아래에 있는 그런 근육의 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을 육리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골격과 피부를 따라서 표현하는 그 기법이 이제 운연법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해부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은, 자, 종이에 물을 바르고, 자, 마르기 전에 물감을 칠하는데, 이제 그냥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덧칠을 합니다. 덧칠을 해서 그 이제 약간씩 번지면서 깊이 있는 그런 음영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 음영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었던 명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밝고 어둠을 통해서 그 이런 아주 사실적인 인물의 표현을 극대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채용신의 초상화 한번 봤고요. 다음 이제 작품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정보를 좀 알기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볼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초상화가 활발히 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유교를 숭상한 조선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서당에 조상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제사를 하며 조상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초상화는 각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초대 황제 주원장 초상화를 보면 얼굴은 후덕하고 인상은 부드러워 인자한 황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와 정반대의 초상화도 존재하는데 눈꼬리는 사납게 치켜 올라가 있고 턱은 주걱턱으로 나와 있으며 얼굴에 곰보 자국이 심한 추한 얼굴입니다. 학자들은 후자의 초상화가 실물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실제 얼굴보다 미화해서 단점을 가리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일본의 초상화는 미화하지 않고 단점마저 사실대로 그렸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깡마르고 얼굴은 지나치게 작은 데다 원숭이상이라며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초상화를 보면 커다란 옷에 가려졌지만 보일 듯 말 듯한 손만 봐도 왜소하고 볼품없는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없어 홀쭉한 얼굴이 사실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도 사실대로 그리는 걸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터럭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미화해서 그리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게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주름이나 기미, 검버섯 등 외형적 단점까지 가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상화에 사실대로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전신사조가 그것입니다. 사실적인 외형에 그 사람의 내면과 학식, 덕망까지 느껴지는 초상화가 최고의 초상화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대로 그리는 것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채용신이 그린 황현의 초상화입니다. 황현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 사진과 초상화가 복사해서 붙인 듯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수염을 보면 당장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런데 초상화의 눈 부분을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신이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황현이 사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까지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황현은 유학자의 풍모를 드러내며 의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꾹 담은 입술에서는 단호함이 엿보이고 뿔테로도 가려지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선비의 나약함을 다그치는 듯합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는 날 한 명의 선비도 스스로 죽는 자가 없으니 슬프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1910년 8월 음독 자결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초상화로 여겨지는 것은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몸통 없이 얼굴만 그렸음에도 그의 자화상에는 엄청난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터럭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구레나루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수염은 길게 내려오며 정교하고 세심하게 한 올 한 올 그려졌습니다. 뭉친 곳 하나 없이 마치 살아서 물결치는 듯합니다. 콧등은 뭉툭하고 볼은 두툼한 살집이 느껴집니다. 눈 언저리에는 둥근 자국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최고로 여겨지는 이유는 정교한 수염뿐 아니라 살아있는 듯이 매서운 눈빛 때문입니다. 잡티 없이 맑은 동공과 홍채는 또렷하게 그려져 정면을 반듯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밖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하며 흡사 노려보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림만으로도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눈빛입니다. 그의 가문인 해남 윤씨 집안은 윤선도 때부터 골수 남인 집안이었습니다. 유력한 가문이었지만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남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 그의 형이 귀양지에서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쟁에 휘말린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을 포기하고 낙향에 살았습니다.
남인 집안이라는 이유로 20여 년 동안 줄초상을 감당하며 온갖 고초를 겪은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내면으로부터 끓는 굳건한 선비 정신이 자화상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상화 한 작품 보고 전통회화는 지금 나머지 두 작품이 더 남아 있는데, 자,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안중식이라는 사람의 백악춘효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1915년에 제작된 작품이고, 역시나 앞의 작품과 똑같이 비단에 채색이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서울에 있는 경복궁과 그리고 광화문을 그린 실경 표현입니다. 자, 실경이라는 거는 우리 진경산수화 할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실제 경치를 관찰해서 이제 사실적으로 그린 표현이 실경 표현인데, 자, 보시면은 조감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화면 구도 자체가 시점이 위에서 마치 이제 그 세조자입니다. 새가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서 조감이라고 하는데,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전통적인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도 어떤 부분에서 서양화 기법이 보여지냐면요. 자, 보시면은 원근법, 자, 투시 원근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간 표현 같은 데서도 이제 투시 원근법 때문에, 투시 원근법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 1점 투시법이겠죠. 자, 이렇게 거리감을 나타내는 요게 이제 투시 원근법인데, 요렇게 해서 공간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표현은 서양화 기법에서 보여지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음영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영도 어둠과 밝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비교적 좀 선명하게, 또 안쪽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조금 그 색감이 약해지겠죠. 우리가 멀리 보이는 대상들이니까. 자, 그렇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나무 줄기, 그다음에 잎새 표현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전통 회화 기법을 사용해서 나무와 줄기를 표현하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작품에 이게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산이, 자, 북악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북한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시제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다시 돌아온 봄철 새벽에 백악만은 변함없이 우뚝 솟아있구나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풍경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친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뭔가 조용하고 고요하고 촥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하기를 일제시대 때 좀 암울했던 그런 나라 분위기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자, 그리고 안중식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아주 유명했던 오원장승업, 글씨가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자, 오원장승업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이 고종 황제의 초상화를 직접 그릴 만큼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런 화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은, 그 전통 화법을 그대로 이제 그 근대로 전수하는, 그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화가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악춘효는 그 사람이 이제 후기에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작품은 이도영 화가의 기명절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명절지화는 이도영 화가뿐만 아니고 장승업, 제 이전에 얘기했었던 안중식 화가 얘기했을 때 그 오원 장승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장승업과 그 다음에 앞서 봤었던 안중식, 이런 사람들이 기명절지화의 대가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자, 이 화가들의 명맥을 그대로 이어서 그렸던 사람이 이 이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린 기명절지화를 한번 보시면은 자, 각 이제 기물들을 그려놨습니다. 과일도 있고 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릇 같은 것도 있죠. 주전자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기명절지화는 동양의 정물화라고 합니다. 자, 정물화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제 정적인 물체,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물체를 그리는 그림이 정물화인데, 그 동양에서 이제 정물화를 많이 그렸던 그런 종류가 이 기명절지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릇이나 꽃이나 그 다음에 과일, 여러 가지 과일 등을 이제 그린 그림을 명명을 한 게 이제 기명절지화인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932년에 제작이 되었고, 자, 그리고 종이, 이제 화선지에 담채로 되어 있습니다. 담채라는 거는, 자, 먹선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먹선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자, 먹선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담채, 옅은 채색이 들어가 있다. 자, 연한 채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한 채색은 진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담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요런 기물들이 또 각각 상징하는 게 또 있답니다. 구리 그릇, 이제 동병이라고 하는데, 구리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평안함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이런 국화 같은 경우에는 뭐 유유자적하는 생활들,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없지만 모란꽃 같은 경우에는 부귀영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모란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살펴봤었던 민화에도 많이 나왔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거는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기명절지화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 다음 시간에는 금방 잠깐 제가 잘못 눌렀었던 고희동이라는 그 화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서 얘기를 했듯이 나혜석과 함께 근대 미술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